부산의 작은 섬, 영도.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세기가 바뀔 무렵 나이든 어부와 그 아내는 돈을 더 벌어보려고 하숙을 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모두 항구 도시 부산의 영도에서 태어나 자랐다. 영도는 지름이 8km 남짓한 작은 섬이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어부의 아내는 세 아들을 낳았지만 가장 약한 첫째 훈이만 살아남았다. 훈이는 엉청이에다 한쪽 발이 뒤틀린 기형아였다. 하지만 어깨가 딱 벌어지고 체격이 좋았으며 안색은 건강한 구릿빛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온화하고 사려 깊었던 성격은 커서도 변함이 없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습관적으로 흉한 입을 두 손으로 가릴 때면 자기 아버지를 쏙 빼닮아 잘생긴 얼굴이었다. 커다란 두 눈에는 미소가 담겨 있었고 먹처럼 짙은 눈썹은 넓은 이마 위로 길게 휘어졌으며 피부는 바깥칠을 하느라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외모는 부모를 닮았지만 다른 것은 부모를 닮지 않았는지 훈이는 말을 잘하지 못했다. 훈이가 말을 빨리 못하는 걸 보고 생각까지도 어눌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천만의 말씀이었다. 양진은 임신을 했을 때 아이가 훈이처럼 기용이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처사이는 입술이 갈라지긴 했지만 다리는 멀쩡했다. 훈이와 훈이 부모는 산파가 아이를 보여주었을 때 당황하지 않았다. 당신 괜찮나? 훈이가 물었을 때 양진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양진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첫아이와 단둘이 남았을 때 양진은 집게 손가락으로 아이의 입술을 쓸어보고 그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양진은 자기 자식만큼 누군가를 사랑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첫아이는 태어난 지 2달도 못 되어 열병으로 죽어버렸다. 두 번째 아이는 얼굴과 다리가 모두 정상이었지만 그 아이도 100일이 되기 전에 설사와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양진의 언니들은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며 양진에게 무당을 찾아가 보라고 했다. 훈이와 훈이 부모는 무당을 믿지 않았지만 양진은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무당을 찾아갔다. 하지만 임신 중에 벌써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양진은 이 아이도 죽겠구나 하고 체념해버렸다. 세 번째 아이는 천연두로 세상에 떴다. 몰래 한 사람. 고한수가 연락선에 태워줬을 때 선자는 그를 가까이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깔끔하게 벗어넘긴 검은 머리에서 박하향이 섞인 포마드 기름 냄새가 났다. 한수는 36살 먹은 선자의 엄마와 나이가 같다고 했다. 두 다리는 길지 않았지만 키가 작은 것은 아니었다. 한수는 어깨가 넓고 상체가 떡 벌어진 강인하고 건장한 남자였다. 황갈색 눈썹이 살짝 찌그러져 있었고 희미한 갈색점과 주근깨가 날카로운 광대뼈 위로 흩뿌려져 있었다. 코가 좁고 높아서 일본인처럼 보였고 호멍 주변을 터진 실핏줄이 감싸고 있었다. 갈색이라기보다는 검은색에 더 가까운 짙은 눈동자는 긴 터널처럼 빛을 빨아들였다. 선자는 한수의 시선을 받을 때마다 배속이 불편하게 간질거리는 것만 같았다. 한수의 서양식 정장은 우아하고 잘 손질되어 있었고 옷에서는 하숙집 사람들한테서 나는 노동자들의 냄새나 바다 냄새가 나지 않았다. 한수의 고백. 한수는 일본으로 사업상 출장을 떠났다. 출장 갔다가 돌아올 때는 깜짝 선물을 사오겠다고 약속했다. 선자는 한수와의 결혼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은 이미 한수의 여자이기 때문이었다. 어서 빨리 한수의 아내가 되고 싶었다. 엄마를 떠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한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사카로 가야 한다면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 선자는 하루 종일 지금쯤 한수는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했다. 자신이 없는 곳에서 생활할 한수의 삶을 상상할 때면 선자는 자신이 어딘가 다른 세상의 일부가 된 것만 같았다. 영도도 부산도 심지어는 조선도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대체 어떻게 엄마와 아버지밖에 모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걸까? 하지만 그것이 선자가 아는 전부였다.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도리였다. 선자는 생리가 멈추었을 때 한수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기만 했다. 떠날 채비. 양지는 속주머니 안을 더듬거렸다. 네 아버지한테서 받은 기다. 양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준 금반지 2개를 선자에게 건네주었다. 꼭 팔아야 하는 일이 아니면 팔지 말거래이. 큰 돈이 필요할 때를 생각해서 보관해두는 게 좋을 기다. 니는 검소하지만서도 알을 키울락 하면 돈이 필요하대이. 의사를 불러와야 할 수도 있고 네가 생각지도 못할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이가. 아들이 태어나면 학교에 보낼 돈이 필요하고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주면 네가 벌어야 할 수도 있대이. 그럴 때를 생각해서 저축을 해둬야 한다 이 말이다. 필요한 것만 사쓰고 남는 동전은 깡통에 던져 넣어두면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게 된다. 여자는 항상 저축을 해야 한대이. 남편도 잘 돌봐야 하고 안 그러면 다른 여자한테 뺏기뿐다. 시댁을 존경하고 그분들 말씀을 잘 따르거래이. 네가 잘못하면 우리 가족이 욕을 먹는다. 항상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친절한 네 아버지를 생각해보거래이. 양지는 선자에게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떠올리려 했지만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선자는 시계와 돈을 넣어 옷 아래에 숨겨놓는 천주머니를 꺼내 금반지를 같이 넣었다. 엄마, 미안해. 안다. 내 그 맘 다 안다. 양진이 선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니는 내가 가진 전부다. 이젠 내한테는 아무것도 없대이. 엄마가 된 소녀. 요셉이 2 손을 맞잡았다. 요셉은 이삭의 말에 반대하거나 이삭에게 화를 낼 수가 없었다. 동생의 슬픈 얼굴은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삭은 우수한 예술작품처럼 보호해야 하는 존재였다. 요셉은 밤새도록 기차역에서 멀지 않은 조선인들이 자주 찾는 술집에서 도브로크 한 병을 마시면서 병약한 이삭을 오사카로 데려온 것이 잘한 짓인지 고민했다. 이삭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선자가 좋은 여자가 아니라는 게 밝혀진다면 이삭은 어떻게 될까? 병인은 이미 선자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고 아이까지 태어나면 한 명을 더 책임져야 했다. 양가 부모님도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복잡한 술집에서는 남자들이 술을 마시며 던지는 농담 소리가 크게 울려댔다. 하지만 이 작은 공간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 중 돈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이 낯설고 살기 힘든 땅에서 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새로운 일자리. 요셉은 매일 한시도 돈 걱정을 하지 않는 때가 없었다. 그가 갑자기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대체 어떤 남자가 아내를 식당에 일하러 내보낸단 말인가? 요셉은 그 갈비 식당을 알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갈비집은 기차역 옆에 있는 본점을 비롯해서 분점도 2개나 되었다. 늦은 밤에는 폭력배들이 그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식당 주인은 일반 손님들과 일본인들이 찾아오지 못하게 가격을 높게 불렀다. 요셉은 이삭과 선자의 일본 입국 허가증을 사기 위한 돈을 빌려야 했을 때 그곳을 찾아갔었다. 아내가 도리대금 업자들 밑에서 일하는 게 더 나쁠까? 아니면 요셉이 그들에게 빚을 지는 것이 더 나쁠까? 조선 남자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소리는 언제나 개소리였다. 12년 만에 재회. 오사카의 가게들은 대부분 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선자가 일하는 식당도 다른 가게들과 마찬가지로 자주 문을 닫았다. 하지만 식당의 일꾼 3명은 여전히 일주일에 6일 가게에 나왔다. 식품은 시장에서 사실상 사라져버렸고 배급이 나와서 상인들이 반나절 동안 길게 줄을 섰을 때도 배급량은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고 성에 차지 않았다. 생선을 얻으려면
6시간은 기다려야 했고, 그래봤자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마른 멸치 약간이었다. 상황이 나쁘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 고위 군 관계자와 연이 닿아있다면 필요한 것을 약간 얻을 수 있었다. 물론 돈이 많다면 언제나 암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는 있었다. 도시 아이들은 기차를 타고 시골로 가서 할머니의 기모노를 계란이나 감자와 바꿔왔다. 식당에서 식자재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김창고는 곡물창고 2개를 갖고 있었다. 하나는 식당 부엌을 불시 점검하기 좋아하는 주민연합 지도자들에게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창고였고, 다른 하나는 지하실의 가짜 벽계에 있었다. 그곳에는 암시장에서 사들인 식품들이 있었다. 때때로 손님들이 자기들이 먹을 고기와 술을 가져오기도 했다. 주로 오사카에서 온 부유한 사업가들과 외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그랬다. 저녁에 요리를 했던 사람들은 이제 떠나버리고 없었다. 그 바람에 저녁 일꾼들이 하던 일을 김창호가 다 해야 했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내놓을 고기를 요리하고 설거지를 하는 일은 모두 김창호의 몫이었다. 한수는 11년 전 선자가 자신이 준 은시계를 전당포에 팔았을 때 선자를 찾아냈다. 그 전당포 주인이 그 시계를 한수에게 팔려고 했던 것이다. 그 전후 사정은 흥신소에 맡겨서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었다. 그때 이후로 한수는 선자의 일상을 추적해왔다. 이삭이 감옥에 가고 난 이후에는 선자에게 돈이 필요한 것을 알고 선자를 위해 이 일거리를 마련해 주었다. 선자는 요셉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보리대금업자도 한수 밑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실 한수의 아내는 간사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일본인 보리대금업자의 맏딸이었고, 아들이 없던 한수의 장인 무로모토는 한수를 대릴사위로 들여서 자기 썸을 잇게 했다. 고한수의 법적 이름은 모리모토 하루였고, 그는 아내와 3딸과 함께 오사카 외곽의 커다란 집에서 살았다. 다코는 늙은 여자를 멀리까지 데려다줄 필요가 없었다. 양진이 드넓고 짙은 들판에서 허리를 굽혀 일하는 딸을 발견하자마자 긴 치마의 끝단을 움켜쥐고 딸을 향해서 최대한 빠르게 달려갔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선자는 씨앗을 심다가 고개를 들었다. 빛바랜 하얀 한복을 입은 작은 여자가 달려오고 있었다. 선자는 괭이를 떨어뜨렸다. 작은 어깨의 목뒤로 쭉 지어올린 회색 머리, 부드러운 직사각형 모양으로 단정하게 메어놓은 짧은 저고리 매듭, 엄마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선자는 고구마 밭을 밟으며 엄마에게 다가갔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우리 딸. 선자는 엄마를 끌어안았다. 저고리 천 아래로 엄마의 앙상한 쇄골이 느껴졌다. 엄마는 무척 수척해져 있었다.